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원화가 유한화의 영향을 받아 과도하게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열린 확대 거시 금융경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화가 위안화의 영향을 받고 상관도도 조금 높아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이것은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후 밝힌 국무부의 강한 불만과 우려를 재차 확인한 겁니다. 홍콩에서 지난 주말 연이틀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이 홍콩에 대한 개입은 중국의 책임이라며 강제 진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5일자 평론에서 홍콩에서 동란이 발생하면 중앙정부가 관여해야 한다는 덩 샤오핑 전 최고 지도자의 생전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금융 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근본 위제로의 복귀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 주장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관영 매체 성격의 글로벌 타임스는 달러의 지위는 확고부동하지만 미국이 이러한 지위를 포기한 채 트럼프 대통령 방식의 미래를 추구함으로써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초래됐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꽤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낙폭을 좀 줄이나 했는데 다시금 급락세로 전환이 되고요. 그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3%가 넘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말 사이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확대가 됐습니다. 거의 전면전으로 다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홍콩 시위 전해드렸다시피 유혈 사태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폭력 사태가 다시 일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제 독도 대규모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영토에 대한 당연한 훈련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이 이를 또 빌미로 강하게 반발에 나서고 있고요. 한일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주말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동안 시장에 상존해 있던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마치 짠 듯이 모두가 일제히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 우리 시장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일일이 짚어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싶을 정도로 지금 양시장 모두 파란불 보여주고 있고요. 1위부터 20위 가운데 오르는 종목 한두 종목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오르는 종목을 오늘 시장에서 찾자면 애국 테마주, 첨단 소재 관련 일부 테마주, 그리고 그동안 많이 밀렸던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내수 관련 대형 종목들이 오후 들어서 지금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191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1919.34포인트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1910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에 사실 우려가 굉장히 컸죠. 주말에 워낙에 큰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장 시작하면서 낙폭을 좀 줄이나 싶다가 다시 밀렸고요. 지금 계단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낙폭이 장 초반보다는 좀 줄어든 모습이긴 한데 많이 줄이지도 못했고요. 192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추세로 한 번만 더 꺾이면 1900선 또 무너지는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이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오고 있고 연기금만 열심히 사주는데 292억 원 크게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낙폭을 줄이는 주체 자체가 없고요. 개인이 이 물량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이 물량을 받다 보니 낙폭이 줄어들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시총 상위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모두 파란불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크고요. 네이버도 빠지고 현대차 그나마 낙폭이 제일 적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현대모비스, SK텔레콤, 신한지주, 셀트리온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거래소에서는 셀트리온, 좀 이따가 코스닥 시장 짚어드리겠지만 대형 신라젠부터 해서 HLB 전체적으로 약세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빠지고요. 포스코, LG생활건강, 기아차, 삼성물산까지 오르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15위권 내에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확인해 봅니다. 낙폭 더 커졌네요. 3.51% 빠지고 있고요. 약간 투매가 지금 또 나오는 모습들이고 공포가 일단은 엄습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이 정도 빠지면 587포인트. 그동안 한마디로 야금야금 지금 급등이다 하면서 1%씩 올라온 부분을 지금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이 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인데 장 초반에 597 움직이다가 쭉 빠졌고요. 지금 어느 정도 한 90포인트 선에서 버티던 시장이 1시 이후부터 또 급격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시면 개인만 1,509억 원, 정말 많이 사죠.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연기금만이 76억 원을 사주지만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살펴봅니다. 자, 전해드렸다시피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들 오늘 한마디로 급락입니다. 헬릭스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큰 종목들이 지금 6%, 5%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엔터 업종, 게임 업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CJENM, 펄어비스 3, 4%씩 빠지고 KMW가 그나마 오늘 5G들이 버티는데 대장주 KMW 빨간불을 좀 보여주다가 지금 하락 반전하긴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에 비해서 그나마 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메디톡스도 빠지고 휴젤도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빠지고 HLB도 빠집니다. 낙폭들이 굉장히 큰 모습이고요. SK모트리얼즈만 지금 보합, 약보합, 강보합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SK모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반사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점쳐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FA, 파라다이스, 에코프로, BM, 컴투스까지 모두 빠집니다. 잘 달리던 2차 전지 소재 업종들도 다 빠지는 모습이고 중국 관련 일단 파라다이스 비롯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LG생건은 그나마 좀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 내려옵니다. 솔브레인만 지금 1.53% 올라오는데 SK모트리얼즈, 솔브레인 잘 아시다시피 일본 관련 반사이익 수혜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인데 환율 오늘 급등합니다. 7원 30전 올라가면서 1217원 90전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올 것은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반등폭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비롯해서 이번 주에 시장 주요 이벤트들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번 주는 가장 또 중요하게 8월 말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관련 흐름들도 주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어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월요일 날 같은 경우 미국의 7월 달 내구 제조업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 지난 8월 달에 미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예비치가 49.9로 발표되면서 역시나 위축세가 크구나라는 쪽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내구재 주문과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조업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관점 쪽에서 이 서비스 PMI 예비치 같은 경우가 53에서 50.9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 바라보는 소비에 대한 버팀목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쪽도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제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의 동향들 역시나 아직 시장 지난달에 양호했던 모습들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도 염두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8월 27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무역지수와 교육 조건 그리고 8월 소비자 동향 조사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비자 심리 관련된 쪽은 벌써부터 그렇게 썩 기대감이 높지 않은 가운데 약 한 5월달, 6월달에 고점을 경신하면서 또 꺾이기 시작하죠. 근데 기대감은 낮은 수치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부동산 관련된 심리 지수가 최근 들어서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흐름들인데 이에 따른 변화도 같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국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7월 공업이익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6월달 공업이익은 5월달에 이어서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경기 민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철강, 정유 쪽에 대한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중국 지표도 썩 그렇게 기대할 만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6월 주택가격지수와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또 지난달에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들이 이어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에 따른 여파도 같이 이어질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8월 28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쪽에서 제외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효력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덧붙여서 특히 지소미아 관련된 쪽의 압박 이후에 나오는 변화를 일본 쪽에서도 추가적인 수출 규제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변화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컨퍼런스가 몇 개 열리는데요. 이날 전기차 2차 전지 전문 컨퍼런스가 열리는 모습들과 함께 2019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도 같이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과거처럼 테마에 대한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변화 요인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7일 날 종가와 28일 날 걸치면서 MSCI 지수의 리밸런싱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신흥순의 한국의 비중이 11.7%에서 11.4%대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들을 줘서 그동안 외국인 수급 변화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났는지에 대한 여파들도 상당히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될 수급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8월 29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8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AS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예비치를 보게 되면 상당히 꺾여 내려가기 시작한 모습들 쪽에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중 재개회의가 열리고 중국과 관련된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공장에 대한 준공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 중국과의 밀월이 조금씩 더 강해지느냐라는 부분들이 이날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와 7월 상품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관련돼서 미국의 수출 관련된 데이터들, 특히 어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나오는 데이터의 직접적인 영향이 하반기부터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 8월 30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금통위 결정이 이어지는데 아마 금리는 이에 걸쳐서 인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되면 동급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데 특히 한국은행이 하반기의 경기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 이 흐름을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7월 산업 활동 동향, 산업 생산이죠. 그와 함께 미국의 7월 개인소득과 소비 지출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지표를 보게 되면은 개인소득은 몇 달간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 지출이 또 강하게 상승했다가 꺾여 내려오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소비와 관련된 지표에서 또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이번 한 주도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이나 투자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역 분쟁이겠죠. 계속 격화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입지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격하게 이어지는 무역 분쟁이 반대로 보게 되면은 합의를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적어도 하반기에 미중 간의 스몰 딜과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동안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즉흥성을 봤었을 때 아직 어떤 낙관하기는 이르다라는 관점들도 상당히 높다고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견디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여파들을 얼만큼 감내하고 어느 정도 지수가 방어를 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크게 체크해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기존의 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던 어떤 신용 물량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제거됐다는 관점 쪽에서 이렇게 크게 부담감은 과거보다는 좀 사라졌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지지권 하단부가 계속 완전하게 지지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코스피 1900선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MSCI 리밸런싱 관련돼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이 27일과 28일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어떤 정점을 좀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감이 좀 떨쳐졌었을 때의 변화들도 주 후반에 좀 더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특정 현금을 보유하면서 대응하는 건 지금 시장에서는 필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확인된 목 중심으로는 일단 지금 같은 하락세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도 같이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 중심의 대응이 계속 요구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이번 주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의 투자 전략들 방향성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미수 대표와 함께 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잭슨홀 미팅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좀 할 것을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0.5bp냐 0.25bp냐였는데 9월에 0.5bp 인하까지 실제로 가능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0.5%의 큰 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좀 논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금리 선물 시장으로 보면은 9월과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이미 10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50bp 금리 인하는 10%에 불과한데요. 이제 앞으로 0.5%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금 논쟁이 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경기 침체 징조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발생했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은 전면전으로 치달음에 따라서 경기 하락 위험을 피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FRB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속하게 1%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연준 내조차서도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인트 루이스 연준의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하락 위험을 막기 위해서 보험에 더 가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매파들도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0.5% 금리 인하와 관련된 호재들이 주식시장을 좀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십니다. 잭슨홀 미팅 쪽의 주인공은 사실 연준 의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인공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금융정책을 대통령이 지금 더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를 제한했다면은 아무래도 진정한 비둘기파라는 칭호를 부여받으면서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환영했을 텐데요. 하지만 정치적인 독립성 사수라든지 전력다는 이유로 무역전쟁 상황에서도 정책 발동 여지를 스스로 좁혀놓다 보니까 FOMC 참가자 그리고 대통령 또 시장에 의해서 거의 사면 초과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1% 이상의 금리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무능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FRB 의장은 사임할 경우 만류하지 않겠다. FRB보다는 중국 인민은행 쪽이 더 낫다는 공격을 받게 됐고요. 또 FOMC 결석도 최근 들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찬성파와 반대파가 반반으로 갈렸고요. 7월에는 금리를 인하시켰지만 금리 인하 결정에 2명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만장일치 전통이 깨진 건데요. 파월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연준 총재뿐만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이사와도 전화를 긴 시간을 하면서 설득도 했지만 연준 장악력은 물론이고 신뢰도만 떨어지는 결과가 지금 계속 초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파월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시장의 금리 인하 관측이 FRB를 늘 앞서가 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뒷북 정책이 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 간의 괴리가 너무 심해졌다는 겁니다. FRB에 대한 신뢰도 추락, 여기에 금융정책의 영향력도 떨어지는 역효과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가 앞으로는 연준을 대신해서 미국의 통화정책을 주도해서 끌고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FRB의 그 위상이 이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추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번에 뭐 얘기가 나온 게 정책 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둔화를 좀 막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CB나 뭐 JOB 금리 인하 나설 텐데 주요 국가들이 통화 정책 언제쯤 좀 변동이 생길까요? 네, 미국발 예방적 금리 인하 도미노가 지금은 브라질, 인도,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호주와 같은 신흥국을 넘어서 9월부터는 유럽권, 일본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드라기 22 총재 같은 경우에는 7월 22 회의에서 9월 달에는 금리 완화와 관련된 힌트를 줬고요. 지난 7월 30일 날에는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예방적 금리 완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예방적 금리 인하로 유로화, 엔화가 절상 압력을 받고 있고요. 또 국제 수익률도 떨어졌기 때문에 9월 달 금리 인하를 회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로권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에 의한 22의 정책 금리 예상을 보여주는 이오니아라고 하는 유럽 표시 금리 스와프가 있는데요. 미국 FF 금리 선물과 거의 같은 움직임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국채 수익률도 사상 최대 수준인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9월 22회에서는 CPP 이상의 예금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본은행도 현재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낮춘다면은 은행의 수익은 악화되고요. 금융 완화와 관련된 역효과가 발생하지만 엔고를 맞지 못한다면은 10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서 디프레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방적 금리를 나서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데요. 일본 안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는 단기 정책 금리를 낮추는 안, 그리고 10년물 국채 목표 금리를 낮추는 거, 그리고 자산 매입 뿐만 아니라 본원 통화를 추가적으로 더 늘리는 4가지 수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폭을 좀 크게 만들어준다면 뭐 어떻게 됩니까? 미국 증시가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렇게 움직이면 뭐 호재로 작용을 크게 했나요? 네,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89년 이후에 금리 인하 국면은 5번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간이 비교적 짧게, 그리고 예방적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적은 95년과 98년 2번 있었습니다. 당시 다우 평균을 비롯해서 세계 증시가 함께 상승을 했고요. 미국은 경기 후퇴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95년 7월부터 96년 1월까지 7개월간 3차례 금리를 아주 완만하게 낮췄을 당시에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출렁거림이 없이 이전처럼 변함없이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98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반 동안에 빠르게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FF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5.5%에서 4.75%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당시 다우 평균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V자형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FRB가 짧은 기간 안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에도 호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 뜻하지 않는 미국의 예방적 금리 인하가 전 세계 주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 기간이 좀 길고 그 사이에 경기 불황에 빠졌던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경기 후퇴를 피하지 못했던 경우는 세 차례가 있었는데요. 89년, 2001년, 2007년 모두 세 차례였었습니다. 장기간 경기 확장에 따른 피로도가 당시에는 누적이 돼 있었고요. 공이 똑같이 심각한 IT라든지 주택 버블이 발생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못 막았던 경우입니다. 다행히 2000년 IT 버블이라든지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던 국제금융 위기보다 심각하지 않았던 1989년도 당시에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다우 평균이 견조한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간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미국의 버블 정도가 약하고요. 은행의 대출 태도도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FRB가 단기간에 강도 높은 예방적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충분히 미국의 경기 후퇴를 피해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주가는 견고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점은 과거 사례에서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은 우리나라의 주시장에는 미국 주가 상승에 따른 심리적 효과도 있고요. 환율, 또 외국인 투자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한국 경제는 미국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한다면 경기 확장이 좀 더 지속이 되고요. 소비 증가로 인해서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출주에는 당연히 호재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현재 오늘 달러 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4엔까지 절상이 됐는데요. 엔고가 찾아오면서 일본 기업들과 수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재무구조상 상당히 커다란 호재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거래하고 있는 외국인 거래 비중은 한 20% 전후인데요. MSCI 신흥국 지수 안에서 한국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금리 인하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또 한국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규 자금을 유입할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현재 좀 불안한 국면이 있겠지만 이런 국면이 조금 지나면은 다시 그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금리 얘기 자세히 나눠봤고요. 지난 주말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미중 간의 보복 관세 계속해서 장군멍군 주고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 그리고 미국의 맞대응 관세 품목들 아직까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 수입품 1,100억 달러의 25%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에는 나머지 750억 달러, 무려 5,078개 품목에 대해서 5에서 10%라는 새로운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콩과 소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산물이 대부분이고요. 소형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해당이 됩니다. 중국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온 것은 미국 제일주의, 보호주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협력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뒤 12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세 차례에 걸쳐서 2,500억 달러이다라는 중국 수입품의 관세를 현재 25%였는데 10월 1일부터는 무려 30%로 인상을 하기로 했고요. 9월 1일 예정되어 있는 1,114억 달러 상당의 3,243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기존에 10% 올리겠다고 했던 것을 15%로 올리겠다는 대응 조치를 썼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의 중국 사업 철수를 명령을 오더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는 미국 기업들을 철수시켜서 대체지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그야말로 서로가 압박 전략을 쓰면서 공수가 치고받는 이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걸 좀 제가 놓칠 뻔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잘 가다가 또다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건 왜 그런 건지 저희가 좀 알 수 있나요? 네, 중국이 75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 관세를 새로 부과한 것은 장기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고요.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안이한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6월 2일 날이었죠. 중국에서 발표된 백서가 있었는데요. 미중 경제 무역 회담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협의 무산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고요. 상호 존중과 평등 그리고 상호 이익이 돼야지만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합의 뒤에 미국이 모든 관세를 철폐를 해야 된다. 또 중국 실정에 맞는 수입 요구를 미국이 하라는 거죠. 또 합의 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상호 균형에 맞아야 된다는 세 가지 원칙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같이 중국이 뻣뻣하게 버티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4차 관세 품목부터는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가 어려운 품목이 너무 많다. 그리고 중국 수입 의존도가 평균 40% 전후기 때문에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이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의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에나 약세는 호재가 되는데요. 벌써 여기에 외환시장에서 위에나 같은 경우는 1달러에 7.2위엔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는 내년 가을 대선 전까지는 무역 합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초조한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자신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고 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장기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은 중국한테 양보해라라는 부분인 거고 중국은 양보 못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국한테 양보를 좀 받아내야 되는데 전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전략들을 쓰면서 좀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낼까요? 네, 미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관세 무기가 더 이상 중국을 압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에서도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관세 외 다양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서 중국 흔들기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홍콩 문제인데요. 홍콩 문제에 더 깊숙이 개입해서 시위를 장기화라든지 과격화시킨다면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수도 있고요. 시진핑도 당내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완전히 손을 들고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취약한 금융 시스템을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달러 표시 채무를 갖고 있는 중국의 대기업이라든지 국유 기업에 대한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작업들이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 외화 대출 자금을 회수해서 은행의 외화 부족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홍콩을 통해서 국제 투자 은행들뿐만 아니라 미국 대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꿔줘서 이를 중국 같은 경우는 1조 달러 가까이를 중국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금을 회수를 했을 경우에는 유동성 자금 부족난에 휩싸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IMF에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정부가 요구해온 구조조정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별도로 이번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방권한법을 통해서 화이 포위망에 미국 동맹국들을 좀 참여시켜서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우주 강국의 꿈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크고요. 특히 중국과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FRB를 통해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달러와 약세 압력을 더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제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질서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장기화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 정부는 지금 경기부양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책들이 좀 있습니까, 중국은? 네, 중국은 지금 상당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6.2%로 분기별 통계를 발표한 92년 이후에 최저순입니다. 문제는
7월 달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IT 수출 부진뿐만 아니라 소비마저 정체가 되고 주요 제품의 재고 소진이 너무 늦게 진행이 되면서 현재 3분기 GDP 성장률은 5.9%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 하단이 6%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책 총동원령을 지금 발동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현재 노인케어라든지 유아 보육과 관련된 인터넷 플러스 생활 지원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써가면서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시키고 있고요. 문화나 관광, 소비 촉진책도 발표하고 있고요. 지방의 특별 채권 발행을 통해서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 재개발 사업도 앞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 지역 재개발이 된다면 우리나라처럼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쇼파와 같은 내구재들이 더 많이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늘려가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업의 자금난을 원활하게 공급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금리 제도를 개혁한 거죠. 우량 기업의 대출 금리를 바탕으로 은행들이 기업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 현재는 4.5에서 3.5%까지 금리가 떨어지니까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사회보험료 인하뿐만 아니라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서 외국 기업을 유치시키려고 하고요. 현재는 10억 달러 이상의 미상장 기업인 유니콘 기업은 88개사가 있는데 앞으로 더 늘려주겠다는 거죠. 중국이 또 의욕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가젤이 상당히 높게 뛰는 운동을 묘사해서 가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고용이나 성장에 현저하게 뚜렷한 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뉴 리더 기업을 탄생시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길게 진행을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극적 합의가 없다면 6.5% 전후 성장은 어렵게 되고요.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미국은 중국 기업 배제 목록을 남발할 것이고 외국 기업은 중국에서 엑소더스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세계 서프라이 체인망이 재편되는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좀 길게 중요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 예고해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운 지금 하락세까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종목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 상담들 함께 이어가는 시간 2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